사법개혁은 조이대 사퇴로부터 시작된다. 이 명제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최근 사법개혁을 개인의 소명처럼 받들며 고군분투하시는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습니다. 보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편집해서 소개할까 하다가 버릴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올립니다. 대화 자체가 유쾌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이 판사들 예. 국회에 나오라고 하고 또 대법원장 국회에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삼권 분립이라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예. 이 지난주에 법사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 침해라고 국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상권 분립하면 이제 우리 사법권은 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요 말에 혹해가지고 네. 사법권은 법관과 법원의 것이니까 다른 쪽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대법원장을 감히 국회에서 오라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법권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을 쪼갤 때 이미 그 세 개가 따로 놀아라는 게 아니고 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그런 거죠.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는 사법권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법원 조직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입법을 하고 그다음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국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명을 행정부 수반이 인사에도 하고. 관여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대법원장의 5월 1일 그 파기환송 판결이 국민적 동의와 수긍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하여 그 과정을 해명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부를 수 있고 그럴 때 대법원장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회법에 보면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오해가 해명되기도 할 것이고 대법원장 잘하는데 국회가 너무 못 살게 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대법원장은 무슨 서초동 성체에 딱 높은 성주가 돼서 절대 신성불가침 다른 데서 감히 부를 수 없다. 이 생각 자체가 완전 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부인권처럼 막 하늘 위에 있어 자기들 아무도 우리는 건드릴 수 없어. 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알아서 판단할 테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셈이에요 지금. 그냥 그 대법원장이건 대법관이건 뭐 일반 판사건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 누가 줍니까? 공무원에 대한 가장 기본 조항은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관도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봉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국민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봉사 잘 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5월 1일 판결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나와서 설명해라.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먼저 말할 기회를 주겠다. 네. 설명을 하라. 그럴 때는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상권 분립이라는 이 법관 독립을 해친다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리고 법관 이 사법권 위에 있는 게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냥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이고 오늘날 입법부 행정부의 그 수장들이 국민 앞에 국회 앞에 잘 안 나타나요? 옛날 박정희 때야 잘 안 나타났지. 지금은 뭐 거의 매일같이 설명하고 진땀 흘리고 뭐 사건 현장에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 되고 당신 지난 몇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모르고 뭐 했느냐 시시각각으로 국민들이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법부는 아무런 체크도 당하지 않고 해명도 없이 우리는 판결로만 말한다. 당신들은 판결을 그저 듣고 살아라. 이거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장 낙후된 사고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가장 낙후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낙후 안 된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검찰에 가려서 검찰이 제일 낙후돼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검찰청 폐지로 네. 그 이렇게 한꺼풀 이제 제껴지니까 그건 사법부의 민낯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군부의 민낯을 파악했죠. 행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지가 다 나왔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지 나왔죠. 그다음 검찰의 온갖 모습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사법부의 민낯이 나옴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체를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알 수 있게 된 이랬단 그게 말인가. 성과입니다. 이랬단 말인가. 사실 전 놀랍기도 해요. 판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내란이냐고 물어봐도 내란 아니냐고 물어봐도 12.3을 네. 내란이냐고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구체적 재판이 계류돼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절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절제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해해 주신 셈인데 네. 그 계류 중인 사건이니까 네. 그 판결을 다른 법원장들이 미리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100번 이해해 준다고 치면 네. 그러면 그런 질문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외환 아니면 소추가 중지되니까 예. 당연히 재판도 중지돼서 이재명 재판 다 중지돼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 하나가 그거 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할 수도 있다고 답을 했어요. 법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절제를 하면 계속 절제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네. 김대용 고등법원장이라고 네네. 기억하는데요. 대법원의 재판 재개가 이론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론상. 뭐 바로 하겠다가 아니라 네. 이론상 가능하다. 이게 뭐지? 그 말이 굉장히 그 유쾌하지 않고 신경이 거슬립니다. 뭔가 좀 고약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이론상으로 봐도 뭐 헌법책 다 모아서 보면 거의 압도적 다수가 예.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 기소를 지금 대통령 재임 중에 새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 이미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일단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멈춰야 된다. 예. 그런 조항이잖아요. 예. 왜 멈춰야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 시간이 대통령 한 시간은 뭐 국민은 5,200만 시간이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토록 중요합니다. 늘 바쁘고 한데 재판이 하나 탁 걸리게 되면 맞아요. 재판에 온 신경을 쓰고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대통령을 한번 형사재판에 걸기 시작하면 수백 건 수천 건의 재판이 대통령 상대로 그럴 수 있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뭐 수천 건이 막 지금 계속 그렇죠. 재판이 걸릴 상대 겁니다. 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계속 걸 수 있죠. 뭐 일반 국민도 뭔가 억울하다 네, 하면 뭐 맞아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할 수가 누구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재판은 멈추자 이런 건데 근데 이 고등법원장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게 답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형사 재판이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자꾸 우리를 사법개혁하면서 사법부를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건들면 우리도 무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참에 무기를 꺼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대통령을 향한 협박,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국민을 향한 협박처럼 보였어요. 이건 대단히
법꼼수로서 또 장난질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예. 입법으로 그냥 정리해야 될. 아예. 왜냐 헌법에 정해진 규정을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신권을 기소할 수 없다. 그다음 이미 기소돼서 소추되고 있는 사건은 퇴임 이후까지 퇴임 직후 퇴임까지는 중지된다.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 원래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다 그렇게 적용해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그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그걸 끌고 와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지금 협박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학은요 늘 다수설, 소수설, 또는 그렇겠죠. 1인 단독설 이런 학설들로 점철돼 있습니다. 수학이 아니니까. 점철돼 있는데 그것을 근데 묘한 게 사법 쿠데타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동안은 별로 안 했다가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보면 예. 대법원장이 정치질을 시작했네 라는 느낌.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사법을 통해서 정치를 뒤집으려고 한다.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사법을 통해서 국민의 가장 주권 행사의 중요한 장인 대통령 선거를 그냥 뒤흔들려 버리려고 한다. 그렇죠. 후보 하나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또 재임 중 형사소추를 계속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법적 강성 쿠데타와 연성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서초동을 지나쳐 오는데 대법원 이제 청사 앞을 지나쳐 오는데 뭐 응원 화환들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쭉 엄청나게 길게 돼 있더라고요. 윤석열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지?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정치 상품이 됐구나. 조희대는 정치 상품이 됐구나. 윤의견에서 볼 때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정치 상품이 됐구나. 그래서 조희대는 5월 1일 이후에 정치인이 됐구나.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로서 사법 구태타카라고 표현하셨는데 전문가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당시 5월 1일 그 파기환송 충격적이셨죠? 너무 쇼킹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는 행정부도 선거관리 내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검찰도 안 합니다. 그때는. 검찰도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장난질을 치려고 했어요. 김대중 이제 대통령 후보의 온 가족들의 비자금을 다 튼다.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알잖아요.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라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고 검찰총장도 그 모드를 해서 하나 이제 전통으로 축적이 됐죠. 선거에 임박해서는 건들지 마라. 행정적, 사법적 어떤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온전한 선택을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찰도 자제를 하는 마당에 맞아요. 자제해온 마당에 느닷없이 그동안 사법부는 참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을까봐 지나칠 정도로 보신하고 조심했거든요. 사법은 항상 그랬죠. 그런데 5월 1일 날 전면적으로 뛰어든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정치를 하는구나 라고 봤습니다. 정치를 하는 거였죠 진짜. 이 후보는 안 돼 하고 자기들이 선을 그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12.3 때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뭐 했느냐 하면 입법행정사법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으로 우리가 옹립하는 것이 아니고 책무를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책무 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입법부는 다 했잖아요. 입법부가. 입법부는 다 했죠. 국회가 다 했잖아요. 사법부는 안 했죠. 사법부가. 행정부는 반대쪽으로 계엄을 동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더니 그날 회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내부 회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표 국민을 향해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행정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계엄이 합헌일 수 있으니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논했다는데 네. 계엄 포고령이 1시간 있다 나왔거든요. 네. 그 첫 줄이 국회를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관들은 첫 줄 보고 이거 불법이네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대법원하고 그때 대법원의 태도가 네. 법무부보다 못했어요.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가서 간부회의를 소집하니까 바로 국회 및 정당 등 일체 정치 활동을 예. 금지하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를 건드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그 간부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네네 당연하죠. 그다음 유역 감찰관은 네, 관뒀죠. 이거는 뭐 위헌이니까 바로 사표를 쓰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무슨 움직임이 대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혹시 계엄이 된다는 것은 사법부로서는 치욕적입니다. 사법권을 군대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들이 계엄사에 차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관의 독립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전직 대법원장이 좀 수거 대상이 돼 있어요. 그다음 판사들 중에 수거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국민이 준 사법권의 독립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 판사들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엄은 지금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위반이다라는 말을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헌법의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된다. 요 정도 이야기는 했었어야죠. 공표를 해야 됩니다. 했었어야죠 그때. 밀실에서 네. 뭐 우려하고 뭐 혹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우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뒤에 태도를 보면 사법부가. 그다음에 우리 서부지법이 침탈당했을 때 네. 저는 보통 그럴 때 그 행정부처나 다른 데 같으면 바로 현장에 대표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장 현장에 안 갔어요. 안 근데 왔어요. 이번에 밝혀진 거는 며칠 뒤에 가긴 갔대요. 갔는데 기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엄청 불안해집니다. 법관들이 신변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원장이 가서 보통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we stand with you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모든 그 판사들 법원이 당신의 옆에 당신과 함께 서 있다. 절대 동요하지 말라.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격려한 것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고령 1호 첫 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건 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니까 그걸 보자마자 예. 계엄 당일날 저녁에 적어도 국회에 달려가서 해제를 돕지 못하더라도 사법부가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사법부가 예. 그날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입장 정도로 발표했어야죠. 그동안 사법부 독립을 자기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그래서 싸우고 피땀 흘려가지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존중을 받고 할 때 신뢰로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위험이 있을 때는 같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이 있을 때 다 안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1일까지 국가기관 중에서 신뢰가 가장 실추된 기관이 맞아요. 법원입니다. 원래 사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축에 줄었는데 지금 네. 제일 낮은 축으로 떨어졌어요. 검찰은 원래 신뢰도가 낮았고 맞아요. 원래 낮았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신뢰도에서 대폭 변화가 있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쑥 올라갔고 대법원의 신뢰도가 쑥 내려갔어요. 조의대 책임입니다. 대법원장 책임이에요. 대법원장 책임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낮아진 데다가 그다음에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하여 신뢰 회복이 불가하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힘들지만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왔죠. 아니 5월달에도 나왔고 그때는 비판만 했는데 이번에는 관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국민 앞에 해명의 시간이 있었는데 해명을 못 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법부 독립 얘기하고 법관의 독립 얘기하고 그 얘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렇게 법관의 독립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면은 12월 3일 날 포고령 보자마자 불법인 걸 가장 잘 알 전문가 아닙니까? 법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들은 보자마자 위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독립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저 포고령 1호가요. 네. 저는 11시 정각에 발표가 됐어요. 예. 육군대장 박안수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제1호 첫 줄입니다 저게. 1호 보자마자 예.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 이것은 바로 위헌. 그렇죠. 이거 바로 내란이 됩니다. 바로 내란이 되는 게 바로 저 조항이에요. 근데 1980년 79년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계엄 포고령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냥 그때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각종 계엄이나 내란의 도사들 전문가들이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일당들은. 구태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 많이 했으니까. 자 모든 정치 활동 네. 일체 집회를 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국회는 안 들어있어요 저기에. 국회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들에게 당신들 포고령 자체로 내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발뺌할 수 있어요. 아니 국회는 저희들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70년 80년도 저랬는데 그런데 지금 2024년에 포고령 1호를 보니까 국회 왜 넣었을까요? 국회가 너무 밉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할까 봐. 가장 미운 게 국회니까 국회부터 금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 미운 게 전공의. 전공의는 처단한다. 의사들 처단. 그래서 윤석열의 속마음을 저기에 잘 보여주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교수님처럼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대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첫 줄에 첫 문장을 보자마자 그냥 저거는 진짜 국회 보자마자 이는 위헌 위법이다. 법관들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속영장 이제 그 청구 구속영장 심사를 해서 기각됐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판사가 기각이 됐을 때 위법성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 기각시킨 판사가 인식의 경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는데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을 도대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계엄이 위헌인 걸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은 법무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무부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법무부 장관이 바보여가지고 그때 위협성 인식이 무슨 대단한 말 같은데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저는 어떤 행위를 했지만 위협성은 몰랐습니다. 그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 법관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정상적 인간이라고 하면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그게 나쁜 짓 맞아? 라고 하면 진짜 나쁜 짓 같은데 그럼 위협성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면 지금 계엄 선포가 됐을 때 저게 혹시 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들었어요? 그럼 위협성 인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혼동시키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뭐 이제 그 판사가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들도 처음에 우리가 쏘갔는데 우리가 그래도 공직자를 막 비판하지만 그래도 좀 믿잖아요. 믿는데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할까? 그렇죠. 근데 새빨간 거짓말을 12월 했어. 4일부터 12월 한 7일까지 이제 한덕수 국회에 와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 반대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다 뭐 최상국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CCTV 보니까. CCTV에 안 나왔으면 다 버티고 있을 텐데. CCTV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CCTV를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보통 한 9가지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살짝 할 수 없이 넣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아직. 그런데 아니 새빨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박성재 장관이
위협성 인식도 없었다 이러면 아예 법률과 자격 자체를 내려놔야 되고 대한민국 법무부는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다행히 법무부 간부회에서는 이런 게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그래요. 교수님 근데 요즘 수업을 안 하셔가지고 이 재밌는 얘기를 다 못해가지고 심심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좀 자주 나오시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억제해서 나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재판 소원제 그러니까 3심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었고 네. 아주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재심 가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재심은 진짜 어려웠고 예. 그런데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를 지금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로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3심 끝난 거를 또 재판 소원으로 헌재가면 사실상 사심제 아니냐라고 반대하거든요. 법원에서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꼼수가 들어있어요. 꼼수가.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에 우리 87년에 헌법재판소 들어왔잖아요. 예.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적으로 한번 심리를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거기에 법원 측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말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아. 원래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러면 입법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 즉 행정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꼼수가 들어간 거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슬쩍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그때 시작된 거구나 이게. 이 그 다른 이야기보다 법률은 꼼수에 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권이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 모두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데 그 침해받았을 때는 당연히 사법으로부터 침해받는 것도 헌재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 법원은 빼고 예.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아하. 원래는 또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판단하고 영장에 대한 것은 제3장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거기에 헌법을 62년에 넣으면서 검사들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요 말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이때. 집어넣으니까 지금 영장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지금도 여러 가지 법조항 개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또 법률가들 또 직업 집단 특히 저 검찰 집단, 법원 집단이 어떤 꼼수를 넣는가를 주목해야 되고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배될 때는 헌법적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민주 헌법 국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네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남용이 많이 밀려들까봐. 그걸 어떻게 근데 입법부의 이제 법에 의한 이제 그 헌법 소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헌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헌법 소원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 구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소원이 만들어지면 사건이 너무 와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걱정을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김기표 그 의원 법안을 보니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놨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의도 안 하시는데 말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주 좀 나오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시민의 바다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내가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맞아. 계속 꼼수가 진행이 되니까. 뭐가 계속 나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를 당신 나라 주인이지 않냐. 국민이 나라 주인이면
주인은 언제나 편히 잠들 수 없는 거다.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지치면 다른 쪽이 원하는 거니까 지치지 않게 즐겁게 언제나 희망 가득 안고 힘차게 즐겁게 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격주에 한 번씩 모실게요. 격주 한 번씩. 요즘은 몇 달에 한 번씩 모시기 힘들어가지고 격주 한 번씩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